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은요, 당장 그 돈 냄새가 풍기는 단신, 짧은 뉴스 한 3개 정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할 게, 가장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한 시간축을 수십 년 단위로 잡아서요, 과연 삼성중공업이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인지, 혹시라도 될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거 한번 더듬더듬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장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15년 전 슈퍼사이클은 2007년 고점을 찍은 다음에 뚝 떨어져서 플랫하게 거의 플랫 등락하다가 2013년에 또 한 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대략 한 10년간 하락했습니다. 시궁창에 처박혔던 그런 쓰라린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조선업 장기 사이클, 모든 업종이 호황기, 불황기를 이제 반복한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특히 사이클이 장기다. 그래서 조선업 장기 사이클을 전제로 해서 현재 돌아가기 시작한 슈퍼 사이클도 언젠가는 결국 과거와 같은 패턴일 것이다. 요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반드시 고점에서 팔아치워야겠다. 이번에도 또 처물리면은 또다시 대략 10년간 시궁창에서 썩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는 결사코 막아야겠다. 이런 관념이 삼성중공업 또 조선업 투자자들 사이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과연 삼성중공업의 임직원들이 과거의 실패에서 뭘 배웠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이거 주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 사이클은 고점 없이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수십 년 고점 계속 높여갈 수는 과연 없는지, 불가능한 건지 이거 더듬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투자의 정석이라는 거,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야 하고요. 내릴 것 같으면 주저없이 싹 팔아치워야 합니다. 오를 것 같은 놈 먼저 사는 게 최고고요. 내릴 것 같은 놈 먼저 파는 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과거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물을 수도 없고 말이죠. 도대체 아는 놈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 합리적 추론. 매출 이익이 지속 증가하면 결국 주가는 오를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지속 감소하면 팔아치워야 하고 매출 이익이 지속 증가할 것 같으면 사야 한다. 사서 모아 나가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예상보다 실적 좋다 하면은 주가 오르고요. 나쁘다 하면 주가 내리는 거고요.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오르고요.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는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내리잖아요. 이러면서 늘뛰기 하는 게 이 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0년 주가 움직임인데 15년 전 슈퍼사이클 시기에는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률이 삼성전자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죠. 실현 수익률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코스피 시장 최고 미인 중 하나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중공업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림처럼 삼성중공업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지를 못하고요. 중간에 도로 빠꾸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말이죠. 투자자건 직원들이건 전부 다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지금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게 숨만 쉬다가 버텼다는 거죠. 이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년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2015년 16년 지나는 무렵에는 연일 폭등을 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넘사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존 삼성전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존, 지극히 존귀한 자, 삼성전자. 그래서 잘 나가던 삼성중공업이 도중에 시궁창에 처박힌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뭐 다 고민하겠죠. 근데 특히 승환이하고 진택이가 이 숙제를 풀려고 지금 고민을 엄청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답안지 제출하겠죠. 예. 우리 투자자는 이 승환이하고 진택이가 앞으로 제출할 예정인 그 답안지를 채점할 준비 딱 하고 기다리면 된다 이겁니다. 예. 저는 답안지 제출 지금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출 이익이 늘어나면은 주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이걸 이제 사후적으로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전자 저 주가 그래프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과거 매출 이익을 확인하면은 꼭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거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중간에 시궁창에 처박힌 거 이거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기는커녕 거꾸로 폭삭 망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끔찍했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이거 조선업종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우량 수주, 돈 되는 우량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주라는 것은 매출과 이익이라는 것은 수주 계약, 즉 약속을 잘 지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주할 때 약속한 거 잘 지키는 것, 즉 주어진 시간에 약속한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한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4가지가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선박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죠, 선박. 이거 이제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이제 시대적 특성이 있으니까 탄소 배출 규제한다. 그러니까 탄소 프리 해야 한다. 탄소 중립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IM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기준을 논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게 조선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재 세상에 돌아다니는 배 중에서 오래된 거, 가령 수명 한 10년 넘는 것들은 모조리 싹 새로 건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K조선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 수많은 배들 중에서 그거 다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 중에서도 크고 비싸고 수익성 좋은 것들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우리는 수주하겠다.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15년 전 슈퍼사이클보다는 그 사이클 사이즈도 훨씬 더 클 것 같고 훨씬 더 오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해양 플랜트라는 것인데 이거 이제 지금까지의 플랜트라는 것은 해저에서 오일하고 가스 즉 에너지 캐내는 에너지 공급 설비였죠. 에너지 공급 설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오일 수요 하루에 대략 한 1억 배를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공급 능력은 하루에 한 0.9억 배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은 대략 매일 한 1000만 배럴 에너지 공급 부족이다 이겁니다. 에너지 공급 부족이다 이겁니다. 에너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은 죽느니 뭐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도 하겠죠.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대로 두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은 인간이 필요한 걸 공급해주면 그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식 해양 플랜트 분야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필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그 공급 부족 사태가 되었는가? 그거는 2015년 이후 그 유가 대폭락할 때 에너지 분야 투자가 급격히 퇴조한 그 여파가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저런 분야에 그 여기서 그 하나의 그 징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드릴십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일 분야, 오일이건 가스건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드릴십인데 이 시기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전 세계 드릴십 다 공급했는데 거의 독점해 버렸는데 특히 삼성중공업이 압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드릴십 주문한 곳들이 폭삭 망해버리니까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아무 잘못이 없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돈 들여서 일 다 만들어놨는데 안 가져가니까 그렇게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과거에 에너지 분야 투자가 급감했다라는 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해양 플랜트 투자가 급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해양 플랜트 투자 급증한다는 것은 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분야에서는 드릴십, FPSO, 그다음에 VLCC. FPSO는 해저에서 만들어내는 공장이고요. VLCC 공장이고 VLCC는 유조선 아닙니까? 실어 나르는 것. 그 다음에 가스 공장이 FLNG고요. 그 가스 실어 나르는 게 LNGC 아닙니까? LNG로 바꾸어서 가스를 LNG로 바꾸어서 LNGC니까 드릴십 FLNG, LNGC 또는 드릴십 FPSO, VLCC는 세트 아닙니까? 예, 다 같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그 골칫덩어리 드릴십이 지금 다 팔리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한층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 팔리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해양 플랜트 산업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징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FPSO나 FLNG 지금 그 발주 어떤 대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 해양 플랜트가 이제 앞으로 상황이 이제 반도로 잘 돌아간다면은 여기에 가장 잘 준비된 선수 그게 바로 삼성중공업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황기에는 방산보다는 상선이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방산 없는 것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더 큰 호재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양 플랜트는 그러니까 과거 에너지 중심의 해양 플랜트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해양 플랜트 분야를 확장을 해서 그래서 해양 플랜트 전성시대, 해양 플랜트 황금시대 오는 거 아닌가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필요한 거 공급을 해주고요. 거기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대가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필수품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탄소 포집해서 배달하고 매립하는 겁니다. 탄소 없으면 못 삽니다. 탄소가 너무 많아도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지구 전체 탄소 총량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1000년 전이나 만년 후나 언제나 일정합니다. 지구 전체 탄소 총량은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구에 존재를 하는데 지금 공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됐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공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인간은 지속 가능한 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탄소를 그냥 할 수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탄소 포집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두지 말고 바닷속에 파묻어 버리자 이런 것이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포집은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포집 아닙니까? 포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연구원이 가령 배기가스 중에 탄소 산화물도 있고 질소 산화물도 있고 황산화물도 있는데 질소 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이게 물에 녹으면 질산이 되고 황산이 돼 버리니까 이런 거는 유독 물질이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포집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서 그 다 포집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탄소 산화물은 포집할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포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필요 있으면 다 해내잖아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포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집하고 있고요, 또 이미. 그래서 이제 포집한 거를 탄소 포집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뭐 관여할 바가 없고요. 다 포집해 두면 그거 어떡합니까? 실어 날라야 하잖아요. 배로. 그러니까 LCO2C가 새로 필요하고요. 이거 예전에 없던 선박이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바다 속에 해저에 파묻어 버리기 위해서는 부유식, 해상, 매립 설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부유식 플랜트에다가 이산화탄소 액화 저장하는 기술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해저에 파묻어버리는 안전하게 파묻어버리는 그 기술을 더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부가가치 신제품 새로운 플랜트 산업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아마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이미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하고 기업 동맹을 맺어서 국가 간에 동맹 맺는 게 아니고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계속 고도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국가 간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업 간 동맹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시장을 위해서는. 예. 그래서 동맹 맺어서 저런 부유식 해상 매립 설비 플랜트 개발하는 MOU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지금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무인 운항 기술 이런 거 이제 접목 당연히 시키겠죠 앞으로. 그래 되면 미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로봇 선박이 이산화탄소 배달을 하고요. 로봇 플랜트가 지가 알아서 해저에 매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바다는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달에서도 자원을 캐오겠다고 우주산업 지금 바람 잡고 있잖아. 네, 우주산업 바람 잡고 있잖아. 돈 벌려고 말이죠. 달까지 가서 자원 캐오겠다는 건데, 그럴 거 없이 고향 앞바다에서, 지구는 인간의 고향이니까요. 고향 앞바다에서 필요한 자원 캐내는 것이 더 현명한 돈벌이 아닙니까, 이거? 이건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것을 바다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게 바로 미래 해양 플랜트 산업의 어떤 데피니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다가 해결할 솔루션이 무엇이 되든 간에 거기서 히트류를 캐내든 아니면 거기서 뭘 하든 간에 아니면 거기다가 해상 도시를 건설하든 간에 하여튼 인간의 수요를 바다를 통해서 충족해 준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가 되든 간에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바로 삼성중공업일 거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인프라 구축하는 그 능력을 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실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아이디어 실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삼성중공업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돈 되는 것은 전부 삼성중공업 통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해양 플랜트 전성시대, 해양 플랜트 황금시대 모습 아닐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이제 원자력 일단 추진 선박을 생각하면은 궁극적으로 기계 엔진을 4세대 이상 소형 모듈 원자로로 대체를 해서 원자력 발전, 전기 추진 선박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 돌아다니는 저 선박들 또는 지금 축조사자 만들고 있는 저 선박들 저거 수십 년 후에는 저것들도 전부 또 새로 건설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삼성중공업한테는 아주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 여기서 핵 연료로는 우라늄보다는 토륨을 연료로 하는 MSR, 몰튼 솔티널 리액터, 요걸 저는 주목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 많이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사진 보시면 원자력 추진 세계 최초 컨테이너선 미국 검문교 근방 지금 운항하는 모습인데
이거 예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뤘는데 1960년대 미국이 먼저 시도했던 것이고요. 예. 또 다른 거는 말이죠. 또 다른 옆에 있는 뉴스는 러시아가 원자력 추진 그 컨테이너선 아마 쉐빙 기능도 있을 겁니다. 일부. 그래서 원자력 추진 쉐빙 컨테이너선으로 북동 항로 정기적으로 다닐렸고 얼마 전 무르만스크 출항했다는 그 뉴스입니다. 예, 요거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 여러 가지 요것만 갖고도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스톱하고. 그런데 아직은 저런 건 아닌 것 같고요. 4세대 소형 모듈식 MSR 기술 혁신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 유럽, 그 다음에 IMO 이런 데서 원자력 추진, 선박, 운항 기준, 뭐 안전 기준 이런 운항 질서가 준비가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이전 영상에서 잘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추진 어떤 그 선박 이런 분야는 빨라야 한 30년대 중반, 40년대 이후 되지 않을까. 뭐 결국 그때까지 슈퍼사이클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그 소형 모듈식 원자력 MSR 저거 응용 분야 아닐까. 가령 말이죠. 캐나다 그 세다 FLNG 프로젝트 요거 지금 삼성중공업 금년 거에 수주가 예정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죠. 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FEED 계약 수주한 거 이것도 아주 그 엄청나게 큰 새로운 부유식 LNG 프로젝트 아닙니까? 캐나다 시리신 프로젝트죠. 요거 둘 다 공통적으로 자랑하는 게 있는데 자기들이 LNG 만들 때 탄소 배출 거의 없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해양 플랜트라는 것은 일종의 바다에 떠서 가동되는 공장입니다. 공장, 거대한 공장인데 공장 가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이 뭐냐? 제로 에미션 또는 탄소 프리 에너지원이 도대체 뭐냐? 현재까지 인간이 공급할 수 있는 탄소 없는 에너지원은 딱 4개뿐입니다. 햇빛, 바람, 물, 원자력 4개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거는 이것뿐입니다. 예. 그리고 햇빛, 바람, 물 공통적인 거는 전부 태양 에너지가 원천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아니면은 원자력 딱 에너지 원천은 2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캐나다에서 위에서 봤던 세다 그 FLNG하고 시리신 프로젝트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근거는 뭐냐? 저기는 수력 발전된 전기를 그 플랜트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수력 발전 전기는 가장 오래된 탄소 프리 재생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이 아니고요. 구재생이죠. 수력 발전은. 그런데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딱 바꾸는 것인데 바다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해수면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닷물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에너지는 그게 바로 태양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뭐 태양열 에너지, 또 풍력 에너지 전부 다 원천은 태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바닷물 증발시켜서 구름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그러면 높은 곳에 높은 산이건 낮은 곳이건 다 비는 골고루 내리니까 그 높은 곳에 있는 빗물을 댐으로 가둬온 거 요거는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에는 위치 에너지 이용을 못 하잖아요. 바람과 햇빛은 그 자체가 간헐적이니까 에너지는 필요할 때 언제나 필요한 만큼 탄소 프리로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원자력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 그 아이디어 요거를 해양 플랜트 탄소 프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은 그래서 별도로 뭐 바지선이라는 이런 거 부유체 만들기보다는 바지선 만드는 거는 그건 푼돈벌이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삼성중공업이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바지선 만드는 건 다른 데 먹으라고 줘버리고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 돈 되는 걸 먹어야지.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플랜트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지 두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누가 가장 잘하겠습니까? 결국 플랜트 최강자인 삼성중공업 통일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원자로 전문 기업들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럼 완전히 뭐 천재들이 버글버글 할 겁니다. 거기 그렇잖아요. 야들이 전부 삼성중공업한테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쟤네들이 아무리 좋은 원자로 만들어도 결국 삼성중공업이 그 플랜트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한테 공손하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런 것을 성한이하고 진태희가 힘을 합쳐서 잘 하기만 하면은, 잘 하기만 하면은, 지금 잘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슈퍼 사이클 다음에 또 다른 슈퍼 사이클이 계속 이어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2의 지존 삼성중공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답안지, 요걸 잘 채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안지 채점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돈 냄새 나는 단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그 페르타미나가 LNGC 그 17.5만 큐빅미터 표준 사이즈 세척 요거 지금 입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저기 후동중화, 중공업 후동중화 있는데 다 이제 입찰을 하겠죠.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갑툭 공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MSC가 LNG 추진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아마 6척으로 아는데 이거 입찰을 시작한 지 꽤 지났는데 아직 그 당첨자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요. 세 번째로 아주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 가격 급락할 조짐입니다. 급락할 조짐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8월 IR 자료 보시면은 금년에는 그 진수 척수가 작년보다도 대략 한 21%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건 맞을 겁니다. 이게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광석 제철용 연료탄 가격이 급락하면은 후판 가격이 이제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한 10만 원만 추가로 더 내리면은 연간 비용 절감액이 제가 볼 때 대략 1,200억 원입니다. 반개만 600억 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분기 영업이익 2분기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겁니다. 즉 3분기 영업이익 1,000억 넘을 가능성 주목해야지 않나 이런 겁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연초에 공시한 게 2,000억 원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3,000억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 1분기 한 3배 정도 될 것 같다.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3배에다가 1억 원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시가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주주 지분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삼성중공업 20.8%, 현대중공업 78%, 한화오션이 48.36%가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자사주가 2,800만 주가 있습니다. 이게 발행지식수의 한 3.18% 정도 되는데 취득가격, 평균 취득가격이 주당 3만 한 370원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자사주 취득 전략, 그 다음 인수합병 전략, 또 인수합병이라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합병하는 이런 한물간 주제 아니고요. 요즘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합병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인수합병 전략 이런 주제를 다음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